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서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앞에 깔려있는 술이랑 보시면은 아시겠죠? 술술 풀리는 썰 진행해볼 건데 주제는 뭐냐면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법입니다. 사실 이런 콘텐츠 진행하면 제일 좋은 변호사는 저니까 저한테 와라 이렇게 끝맺음이 되겠지만 꼭 저한테 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담 받아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짠! 사실 첫 번째는 함부로 변호사 결정하시면 안 돼요.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덜컥 계약하는 것도 나는 조금 보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게 친한 변호사가 있고 내 사건을 되게 잘해줄 것 같은 친구면은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피의자가 됐다고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내 친구가 만약에 민사 전문이거나 이혼 전문이야. 그러면은 조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왜냐면 내 친구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해주긴 하겠지만 이 친구가 많이 경험을 보지 못한 분야를 하다 보면 조보처럼 굴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 의뢰인들 중에 다른 변호사님들이랑 하다가 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추가 선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체를 한다거나 이래서 오시는 분들 있는데 제 친구가 변호사라서 맡겼는데 이 친구가 형사사건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열심히는 하는데 의견서나 이런 게 시원치 않은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 동기들 중에 다른 사건 주로 하는 변호사들이 소스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는 변호사가 그 분야 전문이면은 가장 좋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게 좋겠죠. 저희가 형사 전문, 민사 전문, 이혼 전문 이런 식으로 대한변협의 인증을 받은 변호사들도 있고 주로 그거를 본인이 한다라고 광고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뭐 사기죄 피의자가 됐으면 사기 전문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사기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온갖 키워드 다 넣어가지고 바이럴 돌리는 분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걸 거르기가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검색어를 넣은 다음에 그 사람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데를 들어가서 내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서 보는 게 좋아요.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성공 사례를 굉장히 열심히 올려놓기 때문에 성공 사례나 이런 거를 한번 훑어보고 나랑 비슷한 사건을 이 사람이 해본 적이 있는지 비슷한 사건에서 불송치나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을 가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수임 덜컥하지 말고 무조건 상담을 먼저 여러 군데 가보는 게 좋습니다. 약간 전관 파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어디 뭐 무슨 전관이다 이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될지. 요새는 그 전관이라는 말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진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전관 펌 이러면은 그래도 기준이 있었거든요. 전관 분들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관리 감독도 하고 사건에도 개입을 하고 같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하는 전관 펌들이 지금도 있지만 요새 전관 펌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전관 펌이 아닌 회사들이 전관 펌이라고 엄청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요새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부장판사, 부장검사까지는 달고 나와야지 전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변호사를 좀 알아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네트워크 펌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펌이 어디야? 일반 분들 모를 수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형사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치셨을 때 네이버 상위에 뜨는 이런 펌들이 다 네트워크 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펌들은 광고비를 엄청나게 투입해가지고 상위 키워드를 장악을 해요. 근데 이런 네트워크 펌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로 홍보를 하냐면 전관 변호사님들을 쫙 깔아놓고 경찰 중에서도 이제 고위직에 있으셨던 분들을 다 전문위원으로 깔아놓고 홍보를 막 해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전문위원분들이 같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정관 일부가 들어와가지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럼 그 펌에 연락을 하는 의뢰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하나하나 그 정관들이 다 같이 살펴볼까요? 내가 홈페이지에서 본 그분들이 내 사건을 정말 담당할까?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그런 네트워크 펌들은 상담 변호사 따로 있고 서면 변호사 따로 있고 의뢰인과 통화를 하고 대응을 하는 변호사 따로 있고 심지어 재판에 나가는 변호사가 또 따로 있어요. 한 가지 사건에 있어서 다 분업화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건에 대해서 그 변호사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게 과연 맞는 시스템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제 의뢰인들 중에 실제로 네트워크 펌에서 일정 부분 사건을 담당을 하다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랑 상담을 하실 때 이전 변호사가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변호사가 사건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해주고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세요. 제가 강원도 쪽 지법에 재판을 갔는데 앞에서 무슨 사건을 하고 있는데 판사님이 뭘 물어봤어요. 사건 관련해가지고 판사님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너무 당당하게 서면을 제가 안 써서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저게 창피한 건지도 모르구나. 판사님도 굉장히 황당해하고 피고인도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게 시스템이 뭔가 좀 잘못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님들 있잖아요. 방송에 나왔다고 실력 있는 변호사님들 하고 바로 이렇게 해도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들 능력도 있으시고 어느 정도 알려지신 분들이니까 처음에 섭외되는 거는 맞겠죠. 근데 방송 위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옆에서도 보면은 더 이상 변호사 본업에 미련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방송에 나오고 말고로 실력이 있는 변호사다 없는 변호사다 이거를 평가하는 건 좀 위험하다. 만약에 방송에 어떤 변호사님이 나오셨어. 본인 사건과 관련된 거를 명쾌하게 잘 얘기해줘서 좋았어. 그럼 당연히 상담은 가서 받아보는 게 좋죠. 그럼 약간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상담 받아보고 이분 받아보고 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불문율처럼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다른 변호사 보고 올게요 라고 하는 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전에는 의뢰인들이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예의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 사람을 이렇게 고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중에 내가 하나의 선택지일 때 기분이 100% 좋을 수는 없지. 근데 나는 그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아봐라 이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으면은 제가 그 자리를 마무리해드리기도 해요. 딴 데도 다 보고 오셔도 된다. 딴 데 다 보시고 오셔도 어차피 저한테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죠. 다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지나치게 수임료 흥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전에 얘기한 변호사는 재판 단계까지 얼마에 해준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나는 그냥 그럼 그쪽으로 가셔라. 선생님께서 비용이 너무 중요하시다면 그 변호사랑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면 그 변호사는 그 비용을 맞춰준다고 하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변호사만 있으면 되는데 비용이 가장 문제시라면 해준다는 그 변호사한테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수임료가 엄청 비싸다고 해서 좋은 변호사도 아니고 싸다고 해서 안 좋은 변호사도 아닌데 그 기준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명확하게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사 수가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 평균적인 수임료가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 정관이 아닌 변호사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가 440까지 내려간 게 사실이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할 때에는 660 정도가 기준점이 된 것 같고 고소 대리 사건을 한다라고 한다면 550 정도가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적게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예를 들면 일정 플랫폼 같은 거에서 주로 수임을 하시는 분들은 수임료가 이거보다 내려가기도 해요. 로톡이나 엘파인드나 이런 플랫폼을 들어가면은 변호사들이 다 핑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임료가 같이 낮아지는 게 있거든요. 변호사로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으면 수임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임료는 기본이 되는 수임료를 말씀드린 거예요. 피해자나 피고인을 변호할 때에는 이게 그냥 단순 인정사건인지 아니면 내가 부인하면서 무죄를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사건인지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소장을 이분이 혼자서 못 써가지고 그냥 맡기신 거다. 근데 누가 봐도 증거도 잘 갖춰져 있고 어렵지 않은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본 비용만 받는 거고 근데 우리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어. 그래서 상대방도 당연히 다툴 것 같고 나중에 막 법정 가가지고 우리 의뢰인의 증인신문도 있을 것 같고 증인신문 연습도 해야 되고 변호사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사건도 길어질 것 같다. 이러면 당연히 기본 수임료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변호사랑 직접적인 연락이 잘 되느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제가 어쏠 때도 사건 수가 굉장히 많은 펌에 제
재직을 했을 때에는 제 개인 폰이랑 업무 폰이 따로 있지만 업무 폰도 오픈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건 수가 겁나 많아. 근데 이걸 오픈해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의뢰인들은 자기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 불안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연락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사건이 막 100개씩 돼. 그럼 내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폰도 웬만하면 내가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랑 직접적으로 소통이 잘 되느냐, 그리고 내가 상담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이 가서 수임을 하는 거잖아요. 상담을 한 이 변호사가 직접 수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변호사님 이 상담을 받을 때 꼭 물어봐야 하는 질문. 첫 번째로는 제 상담 내용이랑 유사한 죄명의 사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좋은 결과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어느 정도는 유사할 거고, 그런 변수를 다 뚫고서 이 사람이 불송치를 받았거나 무죄를 받았거나 혹은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을 적게 받았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계속 강조를 했듯이 지금 저랑 상담을 하는 변호사님께서 내 사건을 직접 수행을 하는지, 연락도 계속해서 하실 거고 서면도 변호사님이 쓰시고 재판이나 조사도 같이 나가시는지 변호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그 설명이 납득이 되면은 그분은 선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경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는 거는 오히려 전연차 변호사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시험 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 최신 판례도 가장 잘 알고 있고 머리도 더 획획 돌 것이고, 근데 한편으로 경력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특히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야 될 일도 있고 처세를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검사랑 전화 면담을 한다거나, 합의를 해야 되는 사건이면 상대방 변호사랑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유연성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최근에 겪은 일 중에, 저는 합의를 할 때 되게 저를 낮춰요. 특히나 내가 피해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일 때에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합의를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뢰인들도 있어요. 왜냐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한들 저 자세로 나가면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에요. 내가 내 의뢰인이 실형 안 받고 양형도 적게 받게끔 하려면은 내가 나를 낮춰가지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가해자인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무조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거를 전연차 변호사 때 선배 변호사님들이 상대방 변호사로서 하시는 거를 보고 저도 배운 거예요. 선배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되게 전연차 변호사인 거를 뻔히 아시면서도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이실 때에는 저한테 굉장히 정중하게 변호사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꼭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낮춰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면 당연히 변호사들끼리도 라포가 형성돼가지고 시간도 좀 더 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사과 편지도 좀 더 전달해 주시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최근에 겪었던 어떤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쪽이 피의자고 저희가 피해자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막 엄청 뻣뻣하게 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모든 제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대. 근데 본인들이 합의는 아니고 손해배상을 하고 싶대. 그럼 이건 피해자 변호사 입장에서 아니 인정은 안 하면서 그러면 돈만 주겠다는 건가? 그건 당연히 우리 의뢰인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말이고,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아, 변호사님 당연히 제가 전달은 드릴 건데 저희 의뢰인이 그거를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다.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를 좋아할 만한 피해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막 발끈을 하면서 아, 뭐 저희가 언제 인정 안 한다고 했나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너무 이상하게 구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전연차 변호사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경력이 있는 변호사, 이런 유사한 분야를 많이 해본 변호사, 그거를 다 생각을 해서 필요하면 물어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체적으로 듭니다.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한테 상담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좀 여러 군데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전반적으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꼭 높은 수임료라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거는 아니고, 너무 낮은 수임료도 사실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정 다 겪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컨텐츠가 좀 유익하게 느껴지셨다면 변호사가 지금 필요 없으셔도 저희 실전 변호사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최대한 저를 만나실 일이 없으면 좋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뵐게요. 안녕.